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레 금요일인 4월 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서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운명이 엇갈리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소추가 된 지 111일 만에 그리고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헌재에서는 평결 절차를 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변론이 종결되고 평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평의와 평결 어떤 구분이 되는지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쉽게 말씀을 드려서 평이라는 것은 이제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이제 각자의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투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평의들을 쭉 거치면서 재판관들이 각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각자의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그 주문에 대한 의결, 이 의결에 대한 의견들을 결국에는 투표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평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결이 이제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까지는 확인이 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냈고 이 주문까지도 결국 의견이 도출된 상황이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이 결론에 대해서는 정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각 진영에 따라서 또 그리고 예측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8대 0 인용, 4대 4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만약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을 두고 적어도 5대 3 그러니까 만약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바뀌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것도 추측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만약에 마흔역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용 의견이 5인이고 또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이 이제 3인인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 후보자가 만약에 인용이 돼서 인용 의견으로 보탠다라고 하면 6인이 되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 임명이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 5대 3 그대로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만약 5대 3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흔역 그 후보자의 임명까지를 기다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이 계속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어지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 현재 5대 3인 상황이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한 명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제가 맞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마흔역 후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사실 추측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무리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정해진 상태라면 앞으로 선고일까지 남아있는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평결은 가장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결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고 추가적으로 평의는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주문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정리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선고 당일에 어떤 절차로 선고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재판관들이 여전히 평의를 진행을 하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인 결정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아마 지금 이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일 거고 또 채택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선고 당일까지도 그 결정문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경우들은 무척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남은 부분들은 이 결정문을 얼마나 보완을 하고 또 보충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절차인 것 같고 이제 한 이틀 뒤에는 결국에는 그 결정된 정리가 된 결정문을 선고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가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여 분간 진행이 되는데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전원 일치면 뭐 이후부터 한다던가 아니면 의견이 갈리면 주문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이제 뭐 주문을 먼저 낭독하느냐 혹은 이유를 먼저 낭독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알 수 있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주문보다 먼저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주문을 선고를 하는 그런 형태로 통상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반대로 전원일치하지 않는 결론을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고 또 그 주문에 따른 이유를 설명을 한 후에 이제 뭐 반대 견해라든가 혹은 소수 견해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을 먼저 이제 낭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결론을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선고에 있어서 전원 일치 여부에 따라서 주문 이유를 굳이 이제 바꿔가면서 설명 순서를 바꿔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일단 선고를 할 때 결국에는 뭐 이유부터 우선은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쟁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크게 5가지로 꼽히잖아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건 어떤 게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5대 3으로 의견이 상당히 갈린 상태다라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전원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추측에 의한 것이니까요. 예. 근데 일단 만약 실제로 의견들이 갈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실체적인 면에서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소추 사유가 헌법이나 혹은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금 달랐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5개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예. 일부라도 이제 헌법의 위반이다,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는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그 중대성 여부, 이 중대성 여부에서 의견이 조금 달랐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말고도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절차적인 그런 요건들 혹은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금 달랐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성립 그 부분을 철회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소추 사유가 동일성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재의결이 필요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절차적인 흠결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 논거나 혹은 주장들이 조금 달랐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에서 지금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이 관련자들에 대한 그 조서들. 형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그 진술 조서나 피신 조서들을 탄핵 사건에서도 곧바로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쟁점이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소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라고 한다면 이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을 수가 있고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또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두 명의 이 대통령 탄핵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기각 결정도 있었고 인용 결정도 있었는데 다들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2017년이니까요. 최근에 지켜보셨겠지만 일단 윤 대통령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헌법 규정상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결국 탄핵이 되고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의 동의가 있다, 6인의 그런 탄핵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 이 행위들이 일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도 상당히 중해서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 이런 결정이 된다면 결국 윤 대통령은 선고하는 즉시 이제 직을 상실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제 기각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인용을 위한 정족수인 6인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국 주문은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은 이 일련의 사태들이 예를 들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다든가 혹은 위반이 맞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하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그런 흠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끝마치는 그런 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추가적인 재의결이 필요했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했을 때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만약 4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인 4명, 절반 이상인 4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이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문 자체도 각하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적어도 이 각하 의견을 낸 그런 재판관들의 그런 의견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실체적으로 이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중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인용 그리고 기각, 각하에 따라서 물론 인용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이제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각하나 혹은 기각 결정으로 주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즉각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선고 당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출석 여부를 정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앞서 탄핵 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출석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전에 이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던 것들은 분명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청구인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를 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 같은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은 직접 진술을 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었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절차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고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석을 했을 때 선고 청취밖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지 혹은 기각이 될지 아무도 확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했을 때 만약 이제 인용 결정이 돼서 파면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개되고 생중계되는 그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것을 청취한다. 이 모습을 비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럼 결국 이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가 또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출석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또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고려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가 됩니다. 또 일반 방청이 허용되는데 그래서 이 결정을 놓고 결과가 어떻다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의 생중계가 그리고 일반 방청이 허용되는 기준이 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생중계 그리고 일반 방청을 허용한 것은 아무래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이런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생중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안전상 혹은 경호상의 혹은 보안상의 그런 문제 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할 지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중대성,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봤을 때 좀 상징적으로라도 국민
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더욱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조금 이익 형량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얼마나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헌재 주변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처럼 헌재 일대 소요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주변에서는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당시에는 이제 뭐 60명 넘는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4명이 사망하는 예.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1월 달에 이제 서부지법 사태도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런 보안상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헌법재판소 인근 100m까지는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도 더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교통 통제도 이 지하철 안국역에 대한 통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고 당일에는 뭐 아예 안국역 자체를 이제 통제하는 그런 방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당일에는 가포 비상이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비상 체계에 따라서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동원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차들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서 뭐 최대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그런 경비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소요 사태, 인명 피해는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